자, 여러분, 중국 116, 고급 162쪽 보겠습니다. 자, 1번 고려나 조선이나 중농정책을 단행했죠. 자, 농업을 중시해서 개간을 장려했고 농번기에 자벽 동원을 금지했습니다. 자, 농민 안정책으로서 재해시 때 흉년이나 가뭄이 일어났다 그러면 세금을 깎아줬고 이자를 어느 이상 못 걷도록 했고 사채업자들한테 그 다음에 의창제를 실시했습니다. 의창제는 여러분 성종 때 실시가 된 겁니다. 성종 때. 여러분 그 고국 천황이 만든 진대법이 왕건 때 흑창이 되고 성종 때 의창이 되는 겁니다. 빈민을 구제하는 거죠. 자, 써주시고. 다 썼죠. 자, 그리고 상인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가 만들어졌고 개경에 시전이 설치가 됐습니다. 자, 시전은 여러분 관허시장입니다. 관허시장. 국가한테 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운영하도록 하는 상설 상점으로서 여러분 관허시장, 국가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전은 여러분 누가 감독한다? 경시서가 감독하는 겁니다. 이 시전들이 사기치나 안 치나 경시서가 감독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고려 전기 때는 여러분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 중심이었습니다. 관청수공업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고 소는 여러분 향부곡사 할 때 소입니다. 자, 이건 전기입니다. 전기. 여러분 이렇게 좀 가겠습니다. 왼쪽 여백으로 하면 자, 고려 전기 때는 관청수공업, 소수공업, 후기 때는 사원수공업, 민영수공업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달달 외우셔야 돼요. 고려는 불교의 나라니까 사원이 여러분 경제활동도 활발히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수치제도와 재정의 운영 보시면은 자, 우선 양안과 호적을 작성했습니다. 양안은 여러분 토지대장이고 호적은 여러분 몇 호가 있는지 인구가 얼만큼인지 작성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양안과 호적은 누가 작성하냐면 호부가 작성합니다. 호부가. 참고로 회계는 누가 담당하죠? 회계는 삼사가 담당하고 그 다음에 실제 수치는 누가 담당했죠? 각 간청의 향리가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려는 꾸졌어요. 삼원적으로 갈라졌다. 자, 토지대장 양안과 인구대장 호적은 호부가 담당했고 회계는 삼사가 담당하고 실제 수치는 향리가 담당했다. 조선은 여러분 다 이걸 누가 하냐면 호조가 합니다. 경제는 여러분 하나로 통합돼야 돼요. 경제는 하나로 통합돼야 되는데 이렇게 삼원적으로 갈라졌다는 건 꾸졌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기억 휴안의 빈도에 따라서 고려시대까지는 비료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휴경지가 많았어요. 휴안의 빈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눴고 자, 2번 자, 곡물은 호를 기준으로 특산물을 걷는 겁니다. 자, 2번 조세는 뭐예요? 조세는 다른 말로 전세라고 하죠.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걷는 겁니다. 토지를 3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휴안의 빈도에 따라 3등급.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쉰다. 상. 조금 쉰다. 중. 엄청 많이 쉰다. 하. 토지를 상중하. 휴안의 빈도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눈 다음에 10분의 1로 걷었어요. 근데 곡물은 여러분 특산물입니다. 호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종류가 상공과 별공이 있는데 상공은 매년 규칙적으로 징수하는 거고 별공은 국가가 아무 때나 걷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역은 니은 보세요. 16세에서 60세죠. 여러분 삼국시대까지는 몇 살이었죠? 여기 삼국시대는 여러분 15세 이상이었습니다. 자, 통인신라부터 고려 조선까지는 다 16에서 60입니다. 정리 좀 해주십시오. 역을 말하는 겁니다. 역. 삼국시대는 15세 이상, 통인신라, 고려, 조선은 16에서 60세입니다. 16에서 60세. 정리해 주시고. 자, 그리고 역은 여러분 군역과 요역으로 나눠지죠. 군역과 요역으로 나눠진다.
자, 그 다음에 5번 재정 운영 완청을 보시면 호부는 뭐다? 호적과 양안을 작성하고 3, 4는 뭐다? 회계를 담당하고 수치는 누가 한다? 향리. 이렇게 3원적으로 갈라졌다는 건 고려의 경제 시스템이 꾸졌다는 겁니다. 조선은 다 누가 한다? 호조가 합니다. 호조가. 자, 그 다음에 3번 전식과 제도를 보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이 나라 세울 때 공을 세웠던 자들에게 토지를 줬습니다. 그게 역분지연입니다. 이 역분지연이 여러분 전식과가 되는 겁니다. 자, 왼쪽 여백 좀 보십시오. 전식과는 과에 따라서 여러분 전지도 두고 시지도 주는 거예요. 전지는 논이고 시지는 산입니다. 임야를 주는 거죠. 예, 귀족들 뗄까 말하고 임야도 주는 겁니다. 근데 조선의 과전법은 여러분 전지만 줍니다. 전지만. 전식과는 과에 따라서 여러분 칠판 보세요. 과에 따라서 전지도 주고 시지도 주죠. 조선은 여러분 과에 따라서 전지만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식과는 여러분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줍니다. 전국. 근데 과전법은 여러분 경기도의 토지만 줍니다.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고려의 전식과는 전지도 주고 시지도 줘요. 과전법은 여러분 전지만 줘요. 그리고 또 하나, 자, 고려시대 전식과는 전국의 토지를 준다면 과전법은 여러분 경기도의 토지만 주는 겁니다. 자, 고려 태조 때 역분전이 전식과가 되는 겁니다. 전식과. 자, 전식과는 여러분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세 단계로 나눠지죠. 자, 보겠습니다. 예. 자, 경종 때 시정 전식과, 목종 때 개정 전식과, 그 다음에 문종 때 경정 전식과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경종 때 시정 전식과는 여러분 지국 기준이 관품도 있지만 인품도 줬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인품이 너무나 주관적이죠. 왕과 사이가 안 좋으면 나쁜 놈, 왕과 친하면 좋은 놈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개정 전식과 때는 관품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정, 개정 모두 전직, 현직 다 줬어요. 그런데 경정 전식과부터는 현직만 주는 겁니다. 다시 개정 전식과 때는 뭐가 빠진다? 개정 전식과 때는 인품이 빠지는 거고 기준으로서 경정 전식과 때는 뭐가 빠진다? 전직이 빠지는 겁니다. 전직을 여러분 사료에서는 뭐라고 나온다? 사료에서는 산관이라고 하고 현직은 여러분 직관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문종 때 경정 전식과부터는 산관은 주지 않고 직관만 주는 거죠. 직관만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시정과 개정 사이에 여러분 거란 침입이 있었죠. 거란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성종 때 거란 1차 침입이 있었죠. 예, 여러분 성종 때 거란 1차 침입이 있고 현종 때는 거란 2차, 3차 침입이 있는 거예요. 예, 성종 때 거란 1차 침입으로 목종 때 개정 전식과에서는 군인전이 나오는 겁니다. 예, 거란을 누가 물리쳐? 군인들이 물리쳤으니까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자, 목종 때 개정 전식과는 군인전이 나왔어요. 자, 다시 자, 개정 전식과 때는 뭐가 빠진다? 인품이 빠지는 거고 지급 기준으로서 자, 경정 전식과부터는 산관이 빠지는 겁니다. 전직이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문종 때 경정 전식과부터는 퇴직금이 사라지는 거야. 전직 관리가 되면 월급을 못 받는 거 아니야. 그 대신 그러니까 신하들이 열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대신 오품 이상은 여러분 따로 공음전을 주는 거예요. 공음전을 주는 거죠. 공음전과 녹봉을 줬어요. 오품 이상은. 육품 이하는 뭐만 줬다? 녹봉만 줬고. 오품 이상은 공음전과 녹봉으로 달래고 육품 이하는 녹봉으로만 달래는 거예요. 자, 이제 상관은 주지 않는다. 전직은 주지 않는다. 그럼 관리들의 퇴직금이 사라지는 거잖아. 그 대신 오품 이상은 공음전과 녹봉으로 달래고 육품 이하는 녹봉으로만 달래는 거예요. 자, 원래 전식과의 수조권은 세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공음전은 조상의 공로와 음덕에 따라서 수조권이 세습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예. 그 다음에 녹봉은 여러분 수조권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쌀로 주는 거예요. 직접 쌀로 주는 거죠. 자, 전직은 주지 않는다. 상관은 주지 않는다. 그 대신 여러분 오품 이상은 공음전과 녹봉으로 달래고 육품 이하는 녹봉으로만 달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경종 때 시정 전식과는 관직도 지급의 기준이었지만 인품도 지급의 기준이었고 전직 현직 다 줬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광종이 만든 공복제도를 기준으로 했어요. 이건 광종이 만든 겁니다. 예, 자, 단, 비, 록.
사색 공복제였죠. 사색 공복제, 자단비록. 이걸 기준으로 준 겁니다. 자단비록. 이걸 기준으로 줬어요. 자, 목종 때 개정 전식과는 이제 인품을 고려하지 않고 관직만 주고 전직, 현직 다 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개정이든 경정이든 모두 이거는 여러분 18품계를 기준으로 줍니다. 정일품, 성종 때 나왔죠. 정일품, 종이품,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정삼품, 종삼품, 어디까지 있어? 정구품, 종구품, 구품까지 있죠. 예, 시정전식과는 여러분 광종이 만든 사색 공복제를 기준으로 줬다면 개정부터는 성종 때 나온 18품계를 기준으로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종 때 거란 1차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의 사기를 돕기 위해서 군인전이 지급됐어요. 자, 문종 때 경전전식과부터는 이제 여전히 지급 기준이 관직이고 산관, 즉 전직이 배제됩니다. 현직, 직관만 주는 거죠. 그 대신 5품 이상은 공음종과 녹봉으로 달래고 6품 이하는 녹봉으로만 달랬어요. 자, 하나만 더. 시정전식과는 여러분 광종이 만든 사색 공복제를 기준으로 수도권을 준 거라면 개정 경종부터는 여러분 성종 때 나온 18품계를 기준으로 줍니다. 18품계가 뭐라고? 정일품, 종일품, 어디까지 있어? 정구품, 종구품, 총 18품계죠. 이걸 기준으로 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3번의 기억 보겠습니다. 3번의 기억 보시면 과전은 여러분 과에 따라 주는 전지입니다. 그래서 수조권이 세습되지 않아요. 근데 공음전은 여러분 5품 이상의 문벌 규정한테 주는 거죠. 음서제, 공음전 모두 5품 이상이라고 했죠. 이거는 조상의 공로와 음덕에 따라서 수조권이 세습이 됩니다. 한인전은 6품 이하의 하급관리의 자제인데 관직이 없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한량이라고 합니다. 6품 이하의 하급관리의 자제들인데 관직이 없이 놀고 있어. 얘네들을 한량이라고 그래. 이 한량들을 위해서 한인전을 줬어요. 자, 여러분 공음전은 수조권이 세습이 된다고 그랬어요. 과전이나 한인전은 수조권이 세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음전은 수조권이 세습이 되죠. 세습이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군인전과 외역전도 수조권이 세습이 됩니다. 군인전은 군인들한테 주는 거고 외역전은 향리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조권이 세습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영업전이라고 합니다. 수조권이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수조권이 세습되는 건 총 4개입니다. 공음전, 군인전, 외역전, 외역전은 향리한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여러분 칠판 보세요. 내장전이라고 해서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 4개는 여러분 영업전이라고 해서 수조권이 세습이 됩니다. 꼭 외워주십시오. 다른 거는 여러분 이제 죽으면 반납해야 돼요. 죽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죽어서도 물려줄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자, 그 다음에 다 쓰시고 우선 자, 비읍 보시면 구분전은 여러분 하급관리와 군인의 유가종한테 주는 거예요. 유가종한테 주는 건데 여러분 이 구분전이 조선시대 가면 2개로 나눠집니다. 수신전, 휴량전. 이렇게. 자, 과부한테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수신전, 고아한테 주는 걸 휴량전. 그러니까 고려시대 구분전이 조선시대 가면 수신전, 휴량전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고려시대 영업전은 여러분 이거라고 그랬죠. 그럼 조선시대 영업전은 뭐냐? 자, 공신들에게 주는 공신전. 그 다음에 수신전, 과부한테 주는 수신전, 고아한테 주는 휴량전. 조선의 과전법은 이게 세습이 됩니다. 이게 세습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재밌는 건 구분전이 고려시대 구분전이 수신전, 휴량전이 됐죠. 근데 구분전은 여러분 세습이 안 됩니다. 이건 영업전이 아니에요. 근데 구분전을 계승한 수신전과 휴량전은 세습이 됩니다. 재밌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고려시대 수조권이 세습되는 거. 공음전, 군인전, 외역전, 내장전. 조선시대 수조권이 세습되는 거. 공신전, 수신전, 휴량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4번의 니은, 이제 무신직권기부터는 이제 대농장이 등장합니다. 대농장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른쪽 날개에다가
자, 여러분 고려시대 지배계층 순서를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 제가 다 쓴 다음에 쓰십시오. 다 쓴 다음에 쓰세요. 자, 고려는 누가 세웠다? 지방 호족이 세웠어요. 성종 때 두 개로 갈라집니다. 서울에 올라간 애들은 문벌 귀족이 되고 지방에 남은 애들은 향리가 됩니다. 향리가. 자, 고려는 주연이 많았어요? 속현이 많았어요? 속현이 훨씬 많았죠. 주연은 관리가 파견된 지역이고 속현은 관리가 파견되지 않은 지역인데 고려는 속현이 주연보다 3배나 많았어요. 속현을 지배했던 실질적 지배자가 누구다? 향리입니다. 그래서 성종부터 서울은 문벌귀족, 지방은 향리 이렇게 이원화된 거야. 서울은 문벌귀족이 지배하고 지방은 향리가 지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벌귀족이 다 해먹으니까 향리 중에서 새로운 세력이 올라옵니다.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 얘네들을 뭐라고 그래요? 신진 세력이라고 하죠. 둘이 싸웁니다. 왜 니네가 막 다 해먹니? 왜 니네가 다 해먹니? 그게 뭡니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입니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은 향리 중에서 과거에 합격한 자들, 즉 신진 세력이 문벌귀족과 싸운 겁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겨요? 문벌귀족이 이기죠. 그 다음에 문벌귀족을 싹 쓸어버린 게 누굽니까? 무신입니다. 무신. 무신 때부터 여러분 누가 등장한다? 신진 사대부가 등장해요. 이때 대표자는 누굽니까? 이규보죠. 여러분 이때는 뭐라고 그래요? 신진 세력. 이때부터는 신진 사대부라고 그래요. 알겠죠?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친원파, 권문세족이 지배합니다. 권문세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누가 싸웁니까? 공민왕이 싸워요. 근데 공민왕은 힘이 딸려. 권문세족과 싸우는데 힘이 딸려. 그래서 신진 사대부들을 또 부릅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 누굽니까? 이규보가 아니라 정도전, 정몽주 이 사람들이죠. 정도전, 정몽주. 자, 그리고 공민왕 때부터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쳐들어왔고 남쪽에서는 왜구가 쳐들어왔죠. 이 홍건적 왜구를 물리치며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흥 무인 세력입니다. 신흥 무인 세력으로서 대표자가 누굽니까? 이성계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방에서 향리 중에서 올라온 겁니다. 향리 중에서. 자, 우리 쳐들어온 순서도 정리해 볼게요. 자, 처음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거란, 요나라가 쳐들어와요. 그 다음에 여진이 쳐들어와요. 그 다음에 누가 쳐들어와요? 몽골이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쳐들어온 순서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지방 오족일 때는 거란, 문벌귀족일 때는 여진. 근데 여진이 금을 세우면 안 쳐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자, 무신 때는 누가 쳐들어와? 몽골. 그 다음 공민왕 때 누가 쳐들어와? 홍건적 왜구. 이렇게 쳐들어오죠. 자, 근데 공민왕이 죽었죠. 공민왕이 죽어서 이들이 독자적으로 개혁하니 그게 뭐다? 조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려를 딱 두 개로 나눠봐요. 정기 후기 나누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무슨 체제야? 전식과 체제였어요. 근데 무신 때부터는 전식과가 무너지고 대농장이 등장하니 여기까지는 정기라고 하고 여기서부터는 후기라고 합니다. 자, 이것 좀 여러분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잠깐 스탑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2번에 1번 보시면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안 읽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쉬운 거니까. 밑에 고려 말에 뭐가 들어온다? 고려 말에 목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부터 무명재배가 확산된다. 좀 알아주십시오. 자, 고려 말에 문익점이 목화를 들어와서 자, 조선 전기부터 무명재배가 확산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몽골 침입으로 고려 왕실이 강화도로 천도하죠. 이때 강화도로 천도해서 강화도 인구가 3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몽골 침입기 때 강화도에서 간척 사업이 활발했다. 꼭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아까 했던 거죠. 고려 전기 때는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후기 때는 뭐다? 민간수공업과 사원수공업이다. 꼭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기억 보세요. 시전이라는 건 뭐다? 개경에 있는 관호시장이라고 그랬죠. 이걸 감독하는 관청은 리을, 경시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시전은 관어상인입니다. 국가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거지. 관영상정은 뭐야? 국가가 운영하는 겁니다. 시전상인은 뭐야? 관어상인으로서 국가한테 허락받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죠.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관영상점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관영상정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고려입니다. 고려. 개경과 서경 등에서 서적점, 약점, 주점 등이 관영상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날개 부분 보시면 행상이 활발했습니다. 행상과 보부상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보부상은 여러분 장시를 연결해 주는 거죠. 장시와 장시를 연결해 주는 건데 장시는 여러분 조선 전기 15세기 말 전라도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장시가 없으니까 보부상도 없는 거죠.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은 행상이에요. 보부상은 장시와 장시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되고. 자, 그 다음 밑에 원, 교통의 중심지인데 고려는 불교의 나라니까 이걸 누가 관리한다? 절에서 관리한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의 기억 좀 별표 쳐주세요. 자, 소금 전매제가 실시됩니다. 전매제라는 건 국가만이 판다는 거죠. 국가만이 판다. 소금 전매제. 예, 고려시대 정확히 여러분 충선왕 때 실시가 됐습니다. 원간석기죠. 충선왕, 원간석기 충선왕 때. 자, 그 다음에 5번 좀 보세요. 5번. 여러분 화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한 시기가 언제다? 조선 후기입니다.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해야 화폐가 필요한 거예요. 조선 후기부터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합니다. 그럼 고려시대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즉 경제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굳이 화폐가 필요 없는데 왜 정부는 이렇게 화폐를 만듭니까? 화폐를 만들면 정부가 돈을 법니다. 예, 100원짜리도 여러분 한 40원, 50원밖에 안 걸려요. 돈 만드는데. 100원짜리 하나 만들면 정부가 50원 남잖아. 정부가 돈을 벌고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서 화폐를 만드는 겁니다. 정말 민중들이 화폐가 필요해서 만든 건 조선 후기입니다. 상평통보가 처음이에요. 상평통보가. 그러니까 상평통보 전까지는 민중은 필요 없어. 백성들은 필요 없는데 국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 화폐는 성종 때 나온 건원종보가 처음입니다. 이때는 동전이 아니라 철전입니다. 철전이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 숙종 때 만들어진 거예요. 숙종 때. 자, 우리나라 최초 화폐는 철전으로서 성종 때 나온 건원종보가 처음입니다. 나머지는 다 숙종인데 숙종의 동생이 누굽니까? 숙종의 동생이 의천입니다. 의천의 건의로 만들어진 거예요. 나머지는 다. 특히 은병이라고 해서 여러분 활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의 100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인데 한반도 모양을 본땄다고 그래요. 학생들이 이게 어떻게 한반도 모양이냐 그러는데 지금 한반도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 고려시대는 여러분 천리장성이 여기까지잖아. 천리장성이.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화폐가 이렇게 생긴 게 맞죠. 이게 한반도 모양. 세종 때 가서야 사군 육진 이렇게 개척하잖아. 이 땅이 아니었잖아. 고려시대는. 그러니까 한반도 모양을 본땄다는 게 맞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화폐들은 민중들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유통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보가 있습니다. 보. 자, 여러분 보를 이해하려면 노벨상을 이해하세요. 노벨이 다이나마이트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래서 그걸 사회에 기부했어요. 그래서 이 스웨덴은 이 노벨이 준 돈을 은행에 넣어놔. 이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이자로 노벨 상금을 주는 겁니다. 해마다 이자율이 다르니까 노벨 상금도 다른 거야. 어쩔 때는 10억, 어쩔 때는 15억 다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보도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갖고 비용을 충당하는 겁니다. 학보는 학생들을 위해 주는 거고 경보는 경전을 출간할 때 쓰는 비용으로 쓰는 거고 팔관보는 여러분 팔관회. 불교 행사 중에서 대표적인 불교 행사가 뭡니까? 팔관회죠. 팔관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든 보예요. 팔관회. 제2보는 여러분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런데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채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뭐 100원 꿔주고 1년 후에 1000만 원 내놔라 막 그러는 거죠. 사채업자들. 사채놀이를 했다는 게 문제야. 원래는 이 제2보가 빈민 구제를 위해서 만든 건데 사채놀이를 했다는 거야. 사채업자 100원 꿔주고 막 1000원 내놔라, 10,000원 내놔라 그런 사채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밑에 무역활동을 보겠습니다. 무역활동을 보시면 자, 우선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은 여러분 병난도와 금주가 있습니다. 금주가 지금 마산이에요. 마산.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통인신라시대 국제무역항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통인신라시대 국제무역항이죠. 울산항, 그 다음에 영암, 그 다음에 당항성. 이거는 통인신라시대 국제무역항이고 이 별표는 병난도와 금주, 즉 마산은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 영암에서 많이 틀려요. 영암이 중요한 곳이에요. 영암이 중요한 국제무역항이니까
통신라하대, 장보고가 여기다가 청해진을 세웠죠. 예, 영암 앞에 청해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송나라는 원래 수도가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북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한테 북쪽을 뺏기고 남동쪽으로 도망가요. 남송이라고 합니다. 남송. 처음에는 북쪽을 차지했어. 수도가 북서쪽에 있으니 북송이에요. 근데 여기를 금한테 뺏겨. 그래서 남쪽으로 도망가. 남송입니다. 그럼 북송일 때는 수도가 여기 있습니다. 카이펑. 그러면 동쪽으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역했다는 거야. 근데 수도가 남동쪽으로 도망가죠. 그럼 국제무역 항로가 밍쪽으로 간다는 거죠. 알겠죠? 자, 북송일 때는 동쪽으로 갔고 남송일 때는 밍쪽으로 갔다.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병난도로 이슬람 상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슬람어로 고려를 코리아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병난도에서 이슬람 상인들이 많이 와서 이 코리아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퍼지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국 124, 고급 174쪽 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신분 귀족을 보겠습니다. 신분제도. 자, 우선 귀족 있죠. 문벌귀족. 자, 문벌귀족은 여러분 5품 이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음서제와 공음전 모두 5품 이상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고려시대 처음 지배계층이 누구였죠? 호족이었는데 그들이 3번 문벌귀족이 됐다가 그 다음 4번 무신, 그 다음 권문세족, 그 다음 신진사대부였죠. 다 배웠죠? 지방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자, 그 다음에 2번 중간계층이 있습니다. 그들을 중류층이라고 그래요. 중류층. 자, 서리가 있습니다. 서리. 상층서리가 있고 하층서리가 있는데 특히 하층서리, 잡류가 중류층입니다. 남반은 궁중실무를 담당하는데 여러분 이걸 누가 하냐면 조선시대 때는 내시들이 합니다. 내시들은 여러분 고자죠. 고자.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왕의 시중을 고자, 내시들이 했는데 고려시대 아닙니다. 정식 남자들이 했어요. 정식 남자들이 왕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내시가 했던 거를 고려시대는 누가 한다? 남반이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실무 담당은 향리가 했고 그 다음에 군반시족, 하급장교들은 군반이 했고 그 다음에 지방역을 관리하던 사람이 영리가 했는데 이들이 모두 중류층입니다. 중류층이고 자, 특히 3번 좀 보세요. 향리가 이원화됩니다. 3번 중요합니다. 별표. 상층 향리와 하층 향리 이렇게 이원화되는데 여러분 상층 향리가 바로 호장, 부호장입니다. 예, 이들이 우리가 보통 고려시대 향리는 문과를 볼 수 있었고 외역전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 특히 상층 향리가 주로 문과 응시가 가능했고 그 다음에 외역전이라는 월급을 받은 거야. 모든 향리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 상층 향리만이 문과를 응시할 수 있었고 외역전이란 월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양민입니다. 평민. 자, 평민인데 자, 대다수를 차지했던 거는 농민을 말하죠. 자, 기억나십니까? 백정. 백정. 고려시대는 농민인데 여러분 조선시대 백정은 뭐다? 조선시대 백정은 화척입니다. 도살업자죠. 자, 고려시대 백정은 농민인데 조선시대 백정은 여러분 화척으로서 도살업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향부곡소가 있습니다. 향부곡소는 기억나십니까? 향부곡소는 여러분 신량 역천인이라고 그랬죠. 자, 신량 역천인으로서 법제적으로는 여러분 양인이에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뭐다? 천민이죠. 사회적으로 천민인데 법적으로는 양인이었어요. 그래서 양인에 들어갑니다. 사회적으로는 천민이지만 법적으로 양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우선 정리해 주시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백정. 백정은 농민입니다. 농민. 자, 그리고 4번 신량역천인은 향부곡소죠. 자, 디귿 특징 좀 알아주세요. 특징. 일반 농민보다 과중한 조세 부담이 있었고 이주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일반 군현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 집단적으로 처벌해서 군현을 부곡 등으로 강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민 보겠습니다. 천민. 자, 천민이 있는데 공노비가 있고 산노비가 있습니다.
공노비는 여러분 국가 노비고 산노비는 개인 노비예요. 특히 여러분 공노비는 여러분 세습되지 않고 매매도 되지 않습니다. 국가 노비는 자식한테 물려주지도 않고 사고 팔 수도 없어요. 산노비가 세습이 가능하고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자, 공노비는 여러분 이벽노비와 외고노비가 있는데 이벽노비는 여러분 궁중이나 관청 안에 살면서 노동을 제공하는 거고 외고노비는 바깥에서 따로 독립적으로 살면서 단지 몸값을 지불해요. 신공만을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고노비가 일반 농민과 거의 유사했대요. 경제적으로 일반 농민과 거의 유사했다. 그러니까 산노비의 외고노비도 주인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살면서 매년 몸값, 신공만 일부 지불하는 거예요. 이 산노비의 설고노비는 주인 집에 살면서 노동을 제공하는 거죠. 이병노비는 뭐야? 궁궐이나 관청에 살면서 노동을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공노비, 외고노비, 산노비의 외고노비가 여러분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살면서 신공만을 단지 지불한 거라 일반 농민과 비슷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거 좀 하나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여기 써 있죠. 일천즉천 4번의 니은 보시면 일천즉천은 뭐냐면 엄마 아빠 중에 한쪽만 노비면 무조건 노비야. 엄마 아빠 중에 한쪽만 노비면 무조건 노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천즉천은 뭐예요? 신분을 결정하는 거죠. 엄마 아빠 한쪽만 노비면 노비입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 귀속을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귀속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천자수모법이에요. 천자수모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노와 비가 사랑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그 자식은 노의 주인이 갖느냐 비의 주인이 갖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죠. 남자 노예를 노, 여자 노예를 비라고 하는데 자 이제 노와 비가 사랑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걸 노의 주인이 갖느냐 비의 주인이 갖느냐 누가 갖는다? 비의 주인이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는 정확히 누군지 모르잖아. 지금도 이런 경우 많잖아. 20년 동안 키웠는데 내 자식이 아니야. 막 그런 경우 있죠. 바꿔치기 하고 막 그래서. 근데 엄마는 다 안단 말이야. 아빠는 누군지 몰라도. 그래서 엄마 주인이 갖는 거야. 강아지도 마찬가지잖아. 암컷이 비싸, 수컷이 비싸. 수컷이 비싸잖아. 자, 암컷이 더 비싸잖아. 그래서 비의 주인이 갖는다. 이건 천자수호법이에요. 천자수호법.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일천즉천 그 다음에 천자수모법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따 정리하세요. 제가 다 쓴 다음에 일천즉천은 뭘 결정하는 거야? 신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귀속을 결정하는 거죠. 자, 여러분 조선 태종 이전까지는 일천즉천과 천자수호법으로 적용됐어요. 근데 태종 때는 여러분, 태종 때는 일천즉천이 노비 종부법으로 바뀌어요. 자, 노비 종부법은 뭐냐면 아빠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아빠를. 그러니까 엄마가 노비인데 아빠가 양반이야. 자, 아빠가 농민이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엄마가 노비인데 아빠가 농민이야. 그럼 농민이 되는 거야. 아빠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엄마가 노비인데 아빠가 농민이다. 그러면 노비가 아니라 농민이 되는 거야. 아빠 기준이죠. 그러다가 세종 때 엄마 기준으로 세종 때는 다시 일천즉천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엄마 아빠 중에 한쪽이 노비면 무조건 노비야. 그러다가 여러분 영조 때가 되면 노비 종모법으로 바뀌어요. 이때는 엄마 기준이지. 엄마 기준. 그러니까 아빠가 노비인데 엄마가 농민이야. 그럼 농민 되는 겁니다. 농민. 이때는 아빠 기준이고 이때는 엄마 기준이야. 예. 여러분 천자수호법은 뭐야? 천자수호법은 노와 비가 사랑해서 자식을 낳으면 비의 주인이 갖는 거야. 노비 종호법은 뭐야? 아빠가 노비고 엄마가 농민이야. 그럼 농민 되는 거야. 이건 신분을 결정하는 거고 이건 귀속을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 이 영조 때가 되면 우리나라 신분제도가 이 신분제도가 아니라 이 신분제도가 됩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요. 이양법은 여러분 벼와 보리 농사를 같이 하는 거야.
벼농사도 하고 보리농사도 같이 하는 건데 자세한 건 우리가 조선시대 가서 할 거예요. 자, 이양법, 벼보리 농사가 확산되면서 이 농민 중에서 부자 농부가 나타나. 부자 농부가 나타나서 이들이 돈 주고 양반직을 사니 양반이 70%가 돼요. 양반이 70%.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는 농민수가 이만큼인데 여기 농민수가 줄어든 거야. 전 백성의 70%가 다 양반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비를 평민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이 농민수가 적으면 안 되잖아. 노비를 농민으로 만들려고 아빠가 노비고 엄마가 농민이면 엄마를 따라서 농민이 된다는 거예요. 농민수를 확보하려고. 예, 알겠죠? 그러니까 신분결정 보세요. 일천즉천이 노비종목법. 다시 일천즉천 노비종목법. 천자수호법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신분결정과 귀속결정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저는 스탑할 테니까, 저는 계속 갈 테니까 여러분 스탑하시고 컴퓨터 잠깐 스탑하시고 정리하십시오. 자, 계속 가시면 향도가 나옵니다. 향도. 자, 향도는 여러분 고려 전기 때와 고려 후기 때 2번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고려 전기 때는 뭐냐면 불상, 석탑, 절을 짓는 조직입니다. 석탑, 불상, 절을 짓는 조직이야. 특히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왜구가 많이 쳐들어왔던 바닷가 같은 경우는 매양 활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왜구가 많이 쳐들어왔던 바닷가의 경우는 향나무를 묻어요. 향나무를 묻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 이 비석을 올려놓는 거죠. 이 비석을. 그럼 누가 나타난다? 미륵이 나타나서 왜구를 물리쳐준다. 이런 신앙이 있었대요.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고 이 비석을 올려놓으면 누가 나타난다? 미륵이라는 부처가 나타나서 왜구를 물리쳐준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닷가에 향나무를 묻었대요. 이런 활동을 뭐라고 한다? 매양이라고 합니다. 자, 고려 전기 때 향도는 뭐다? 석탑, 절을 짓는 조직입니다. 바닷가의 향도는 뭐를 했다? 바닷가 향도는 매양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 향도는 써주세요. 9년 단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죠. 9년 단위로. 근데 고려 후기 때는 여러분 이런 상장내 조직으로 바뀌어요. 친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해주는 조직으로 바뀌어. 이때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때는 향도가 마을 단위로 축소됩니다. 축소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대전시 단위였어. 여러분 여기는 한 동 단위, 은행동 단위로 축소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장내는 많은 조직이 필요 없으니까. 알겠죠? 자, 고려 전기 향도는 뭐다? 석탑과 절을 짓거나 매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9년 단위였어요. 근데 고려 후기 때는 이런 상장내 조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 없으니까 마을 단위로 축소가 돼요. 여기서 여러분 상독군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고려 후기 향도에서 상독군이란 말이 나왔다. 자,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사회 시책을 보겠습니다. 사회 시책을 보시면은 자, 2번에 별표 좀 쳐주시고 사회제도, 성종 때 실시가 됐네요. 빈민을 구제하는 겁니다. 여기 써있죠. 고국천황의 진대법이 왕건대 흑창이 돼서 성종 때 의창이 돼요. 상평창은 말 그대로 항상 평균적인 물가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항상 평균적인 물가를 유지한다.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고려의 상평창과 조선의 상평창을 또 비교해요. 조선의 상평창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물가 안정도 하죠. 물가도 조정하지만 빈민구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상평창은 여러분 의창의 기능도 있는 거예요. 고려시대 상평창은 여러분 단순히 항상 평균적인 물가를 조절한다. 물가 조절기구지만 조선의 상평창은 여러분 물가 조절뿐만 아니라 빈민구제까지 한다. 그 다음에 디귿 동서대비원은 병원입니다. 해민국은 약국이고 그 다음에 구제도감, 구급도감은 여러분 지금의 119로 생각하십시오. 119 중요한 일 있을 때 119 전화하죠. 119입니다. 다 달달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법률과 풍속 보겠습니다. 법률과 풍속 보시면 자 여기 태형은 여러분 50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장형은 100대까지. 도형은 여러분 일을 시키는 거죠. 귀양령은 여러분 벽지 같은 데서 갇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양죄와 CF 귀향죄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귀양제, 낙향제로 가는데 여러분 고려 전기 문벌 귀족의 가장 큰 형벌이 뭐다? 귀양제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귀양제는 뭐냐면 외딴진 곳에 갇혀 사는 거야. 이건 뭡니까? 귀양제는 그게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쫓겨가는 거야. 이건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 살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쫓겨가는 거야. 근데 이건 갇혀 사는 거야. 꼭 자기 고향이 아니라 외딴 곳,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귀양 가는 거죠. 이건 귀향제는 뭐다? 문벌 귀족들이 서울에 살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조선 후기 때 다산 정약용은 여러분 강진으로 귀양 갔던 거예요. 칠판 귀양. 강진 그쪽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갇혀 산 거야. 그래서 500권이나 되는 여유당 전설 쓴 거죠. 이 귀양제는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서울에 살지 못하고 자기 고향에 내려가는 겁니다. 고려시대 최고의 형벌이 뭐다? 귀양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목 베는 거 교수형, 참수형이 있었어요. 자, 풍속 보시면 정부는 유교적 규범을 권장했지만 여전히 토착신앙과 융합된 불교의 전통 의식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일반 농민들까지 유교적 질서를 따르는 건 조선시대 가서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혼인과 여성의 지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가부장제는 조선 중기 17세기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진정한 가부장제 사회가 펼쳐져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가정 내에서 어느 정도 남자 여자가 평등했대요. 알겠죠? 예, 17세기 가져야 가부장제. 예, 그래서 이번 좀 보세요. 17세기 이전까지는 남녀 구분 없이 유산이 골고루 유배됐고 호적도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이 기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나가 남동생보다 앞에 간 거야, 호적에. 근데 여러분 이때 17세기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자 중심으로 재산이 분배되고 그 다음에 어린 남동생이 누나보다 호적이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17세기 이전까지는 아들이 없어. 그럼 양자를 드리지 않고 딸한테 제사를 물려주고 딸이 제사를 지내겠는데 이때부터는 여러분 아들이 없어. 그러면 양자를 들여서 양자한테 제사를 물려주고 양자가 제사를 지내겠대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면 무신집권기 때는 신분 해방운동의 시대입니다. 예, 신분제가 엄청나게 동요됐대요. 자, 보십시오. 이 지도 보시면은 보세요. 우선 여러분 김삼위 효심의 난이 있어요. 김삼위 효심의 난은 농민들이 일으킨 겁니다. 무신집권기 때. 특히 여러분 신라 부흥운동을 했대요. 무신집권기 때 농민 해방운동을 하고 신라 부흥운동을 했대요. 이현영 같은 경우도 농민입니다. 농민이 신분 해방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백제 부흥운동을 했대요. 그 다음에 최강수는 여러분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신집권기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삼국 계승의식이 있는 거야. 그런데 누가 쳐들어와? 몽골이 쳐들어와. 그러면서 삼국 계승의식이 몽골 침입으로 고조선 계승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련의 삼국유사는 몽골 침입 이후에 쓰여진 거잖아. 그때부터 고조선 계승의식이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직은 삼국 계승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이망소의 난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공주 명학소의 난이라고 하죠. 여러분 향부곡소 할 때 소입니다. 그래서 이 공주 명학소의 난으로 정말 중요하죠. 향, 부곡, 소가 소멸되는 계기가 됐대요. 향, 부곡, 소가 소멸되는 계기가 됐다. 자, 그리고 조이총과 김보당은 여러분 문벌 귀족이 무신에 대항해서 일으킨 난이에요. 이거는 농민 천민이 아닙니다. 농민 천민이 아니라 문벌 귀족들이 무신에 대항해서 일으킨 난이다. 자, 밑에서부터 갈게요. 김삼위 효심은 여러분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 신분 해방운동을 하고 신라 부흥운동을 했대요. 이현년도 농민입니다. 농민 해방운동을 했고 백제 부흥운동을 했어요. 자, 여러분 망이망소의 난, 즉 공주 명학소의 난은 농민이 아니라 향부곡소 할 때 소입니다. 식량 역천인이죠. 얘네가 난 일으켜서 향부곡소가 소멸되는 계기가 됐다. 최강수, 김보당, 조이총, 김보당은 농민 천민이 아니라 문벌 귀족이 무신에 대항해서 일으킨 난이에요. 만적 같은 경우 여러분 최충원의 산호였죠. 왕호장상의 씨가 따로 어디 있느냐 하면서 신분 해방운동을 했죠. 얘는 농민이 아니라 천민입니다. 사적인 노비니까 최시정권의 사적인 노비니까 산호죠, 산호. 자, 그 다음에
자, 3번. 예. 자, 3번에 2번 좀 동그라미 치시고 몽골풍과 고려양. 몽골 문화가 우리나라 왔죠.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결혼할 때 연지곤지 꽂는 거. 반대로 고려 문화가 몽골에 갔어요. 생채 같은 고려양 알아주시고 자, 나머지는 자 스스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